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두 번째 파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일본과 독일이 그 냉전에서 이중 외교를 구축해서 그 큰 산업 패권을 구축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일본과 독일이 몰락할 것이라고 모르고 오판한 전문가가 있을 정도였죠. 자, 하지만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와 그리고 미국과 소련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서 일본과 독일의 이중 외교가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뒷배경에는 일본과 독일이 미국과 소련의 패권을 위협했기에 저 그리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도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함께 그, 그 관계를 개정하려는 노력을 했었고, 그러한 것을 일본과 독일이 억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긴 했었죠. 자,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만에서도 일본과 독일이 같이 협력했습니다. 다시. 그 정도로 이중 외교에서 같은 동반자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뜻하긴 하죠. 자, 하지만 이제 소련이 여론적으로 해체하게 되면서 그 일본과 독일의 그 이중 외교의 기반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저는 그 소련이 여론적으로 해체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88 올림픽의 영향이 저는 있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 빅토르 초이를 비롯해서 그 박정희 정부 때에서 88 올림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산주의 연방에서도 그것을 서울 올림픽 허용할 정도면은 저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그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소련 해체가 강대국 엘리트에게 끼친 영향을 저는 세 가지로 묘사해 놨습니다. 네. 자, 하지만, 자, 미국이 그 소련 쿠데타 정보를 옐친에게 알릴 정도로 옐친이 소련을 해체시키는데 미국이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이러한 정보를 알고 일본과 독일이 결국엔 선을 넘게 되는데 바로 그 구소련권에다가 개입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다가 같이 개입하는 그런 외교적인 합의를 맺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경제 불황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불황을 타파할 전쟁 경제를 위한 전화위복에서도 그 일본과 독일이 손을 쓰게 되는데 하지만 97, 8년도쯤에 경제 위기가 터지고 그리고 전쟁 분위기가 사그러지게 되면서 저는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 경제에서 벌어지게 된 원인은 바로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골고루 전쟁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상실된 시장 경제를 다른 곳으로 채우고 그리고 이 해당 전쟁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해야 될 그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오랫동안 2년 분쟁에서 있었던 그 북한 쪽에다가 유럽 쪽 계열이 많이 지원을 하고 심지어 그 공산권 계열들이 바로 러시아 계열들과 충돌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자, 그 상황에서 그 삼성과 유엔이 그 소련 그리고 동구권에다가 철도를 만들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것도 거의 다 흐지부지 되어버렸죠. 왜냐? 경제 위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게 전쟁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당시에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부터 이 민주화 운동, 경제 파업 그리고 정치 혼란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외교적 기반이 다 흔들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른 물가 인상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대기업들도 자금난에 따른 그 부도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었죠. 심지어 현대그룹도 그 임금을 일방 동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일본이 투기 자본을 동원해서 한국의 금융시장을 다 박살내버리는 그런 행보를 취하게 되죠. 자, 그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폭등과 불로소득 문제가 벌어져서 정부도 큰 손을 쓰려고 했으나 그러나 이러한 대책도 다 실패를 하게 됐죠. 또한 그 사이에 일본의 거품 경제가 같이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도 같이 무너지는 그림으로 하게 됩니다. 예. 물론 그 사이에도 정부가 그런 재동포를 이용한 금융 범죄를 다 잡아내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김영삼 정부 초반 때에 그 유흥업소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것은 어쩌면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와의 그런 담합을 다 조져버리기 위한 저는 그런 수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투기 자본에 따른 한국의 거품 경제에 낳은 세대가 바로 오렌지족이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투기 자본들이 한반도에 들어온 이유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또한
저는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 전쟁을 일으킨 곳에서는 바로 우리나라를 퍼져 있었던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국이 그 마약 유통의 중간 지대가 되어버리고 검은 돈을 혜택하는 지역으로 특히 부상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자, 그로 인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바로 일본의 약화자들이 한국에 개입해서 바로 정치적인 횡포까지 벌이게 되죠. 저는 이 야쿠자가 이 한국의 정치 횡포 벌이게 되는 배경은 바로 이 야쿠자가 미국의 CIA를 이용해서 성장한 뒷배경을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야쿠자가 그 성장이 되면서 바로 제도포 계열들도 같이 성장하게 되어죠. 아직. 예, 그러면서 이 야쿠자들이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에 많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 근데 저는 미국이 원치 않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통제 벗어났던 삼각구도, 그러니까 기시노부스케, 박정희, 소련이었습니다. 특히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는 만주군벌에서 출신을 하고, 그리고 같은 일본인으로서 같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그리고 같은 외교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죠. 그 사이에 미일 무역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일본과 소련이 오랫동안 협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에 있었던 두 가지 핵심 사건들도 어쩌면 외교적인 상황에 맞춰서 저는 일어난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쿠자들이 거푸임에 무너지게 되자 결국엔 폭력 테러로 협박까지 벌이는 그냥 상황까지 가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제1동포들이 야쿠자하고 판신코를 통해서 일본의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그리고 일본의 유흥업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다 쥐락펴락 하게 되면서 국제금융 세력들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야쿠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유민주당이 폭력단 대체법을 내놓고 한국의 민주자유당이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저는 야쿠자를 없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러한 뒷병에는 바로 소련 KGB의 전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 소련도 미국을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야쿠자들을 억제해야 될 필요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도 이 통일유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중적으로 성장해서 지금까지도 정치 자금을 후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세력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거품 경제가 무너진 직후에 이 경기 침체로 들어서게 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불만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예. 하지만 그런 것을 알고 정치적 집단은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가 원치 않았죠. 왜냐? 이미 확실하게 그 시대는 민주화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에서도 건전하게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정치 집단 다 무시해버립니다. 왜냐?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면 그때 자신의 정치 기반을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도 노태우 정부부터 우리나라에서 좀비 기업이 많이 양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러면서 국제금융 세력들의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금융 개방 조치를 다단계로 해버리기 시작하죠. 자, 아무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입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3편을 기대해 주십시오.